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최창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네요. 지난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수능 완성 마지막으로 이제 몇 지문 올려드리고 마지막 끝 지문까지 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원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뭐 변명을 좀 하자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좀 촬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준비를 또 하자니 제가 이제 몸이 한쪽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장 강의 수업도 많고, 또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정리를 좀 다 못 해드린 점은 좀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비문학도 좀 마지막에 막판에 좀 정리해야 될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지문들도 좀 정리해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유튜브 구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저희 인강으로 보고 있는 저희 수강생 친구들한테 그걸 다 끝까지 정리해주지 못한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뭘 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이제 웬만한 수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종강이 됐고요. 이제 몇 수업 남지 않았어요. 이제 종강까지 몇 안 남아서 현장 강의가.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어떤 걸 좀 해줄까 하다가 뭐 한 분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저도 마지막에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험장 가서 이런 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요 지금 영상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말미에는 제가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만한 지문 어떤 문학 작품들이 있을까 제가 선별한 자료도 같이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끝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는 제가 저희 그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고 할 테니까 다운받으실 친구들은 이제 블로그로 가셔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강의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그 목차는 다 받으셨죠, 그죠? 수업 시간에 목차 다 받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충분히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이제 시험을 이제 그 시험 전주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에는 또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그다음에 수능날 당일날 어떤 걸 좀 챙겨갈지,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시험을 응할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시험들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시험 전주 일요일까지 할 일. 제가 이제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선생님 지금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혹은 뭐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거 풀고 있는데, 이런 실전 연습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뭐 언제까지 문제를 푸는 게 좋죠? 뭐 어떻게 푸는 게 좋죠?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되도록이면 새로운 문제를 좀 풀고, 다음 주 월화수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금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연계 지문, 지금 이제 문제 풀고 있는 거 연계 지문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집들, 이런 문제집들을 푸는 건 풀이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사실 새로운 문제를 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러시죠. 사설 모의고사 보다 보면 점수가 잘 나와도 불안하고 점수가 안 나와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이건 내 실력 아닌데 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수능 가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험을 또 잘 못 보면, 분명히 그 시험이 어려웠는데 시험을 잘 못 보면 이대로 수능 가서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수능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괜히 다음 주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이제 오답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답 정리도 하고 내용 정리도 하고, 오답 정리도 하고, 문제를 다시 풀면서 내용 정리도 좀 하고, 요렇게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요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연습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요.
더 하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더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집들을 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월화수인데, 이 월화수에는 첫 번째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 수능 좀 글자가 좀 그러니까 다시 차근차근 쓸게요. 최근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정도를 실전처럼 푼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를테면 뭔가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내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지, 순서와 방법으로 풀 건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특히 이 최근 수능이나 올해 6월 9월에 나왔던 킬러 문항, 여기는 이 킬러 문항들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순서나 방법, 접근, 킬러 문항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최근 수능 올해 6월 9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풀었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 이런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만, 그러니까 못 푼 문제 말고, 내가 시간이 없어 풀지 못했던 문제 말고 틀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험지들을 쭉 펼쳐놓고 이 문제 내가 틀렸고 이 문제 틀렸고 이 문제 틀렸는데 그 틀리게 된 과정들을 다시 한번 더 리플레이하면서 여기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됐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충분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라든가 좀 낯선 개념,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도 좀 되도록이면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문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건데, 뭐 사실 찌라시도 많이 돌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게 무조건 100%다 맞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불안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고 이제 어디선가 들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동안에는 충분히 정리하는 게, 이게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수능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월화수에는. 그러니까 사실 수요일 날은 이제 뭐 학교를 가서 수험표를 받고 뭐 예비 소집 가라고 하는데 뭐 예비 소집 잘 안 가니까 뭐 예비 소집 안 간다 하더라도 그날은 좀 싱숭생숭한 측면도 있고 다음날 수능이기 때문에 공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날은 아무래도 이제 암기 과목, 이제 사탐이나 과탐 같은 암기 과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지,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다 신경 쓰기가 좀 힘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원활하고 보면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풀었던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빠지고 어떤 부분에 누수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읽어 나갈 건지 이런 방법들을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어디 빈 종이에다가 항목별로 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 시험장 가져갈 거거든요. 시험장 가져갈 요거를 하나 마련해 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1번부터 45번까지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수능이란 건 결국에 실전인데 이걸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본 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허설도 필요하고 시나리오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풀었던 실전 모의고사들이 리허설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했던 내 모든 그 방법들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연극을 올리기 전에 당연히 리허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나리오 점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사를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 시나리오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가장 맞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편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침에 가져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물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나리오란 건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플랜이 A, B, C가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황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상황 대처 능력. 상황 대처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웠다면
여기는 이 지문이 조금 난해하다면 원래는 필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루틴을 좀 바꿔서 다른 지문을 넘어가고 이걸 먼저 풀고 하는 순서를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플랜 A, B, C를 모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기에는 독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지금 최근 수능에서 계속 불수능 했던 건 결국 독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수능은 시험지 까보기 전까지는 뭐가 어려울지 몰라요. 만일에 시험지를 깠는데 독서가 상대적으로 쉽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선택 과목 이런 데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방법들이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문학을 먼저 풀고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독서론을 풀고 독서를 푼다. 아니면 독서론을 먼저 풀고 선택 과목을 풀고 문학을 풀고 나머지 독서를 푼다. 아니면 나는 그냥 애시당초 1번부터 45번까지 차례대로 푼다. 다 좋은데 그 순서가 다 좋은데 어떤 순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는 게 맞는데 만일 그게 막혔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들을 이 월화수에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게 정리되어 있고 없고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수능 당일 입시 완료 직전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수능 당일 입시 완료 직전까지 해야 할 일. 자, 일단은 챙겨가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먼저 챙겨가야 될 거. 당연히 예열 지문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예열 지문을 읽어가는데 일단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중에서 챙겨가세요. 이를테면 풀었던 사설 모의고사나 뭐 이감에 나오는 간쓸게 이런 거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는 어려운 걸 읽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걸 읽는 거예요. 무거운 지문보다는 가벼운 지문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가져가되 되도록이면 독서 지문이었으면 좋겠고 그 독서 지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그 경제, 뭐 법, 과학, 기술처럼 정보량이 많아서 나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지문들 말고 되도록이면 인문이나 예술처럼 가볍게 했던 거. 더 중요한 건 내가 풀어본 지문이어야 됩니다. 풀어본 지문이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내가 풀 때 나름 잘 정리가 된 기억이 있는 지문으로다가 되도록이면 두 지문. 이런 지문들을 되도록이면 두 지문 정도를 챙겨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좀 열어보시고 내가 이 지문은 되게 기분 좋게 풀었었어. 이 지문이 내가 생각엔 되게 깔끔하게 읽혔어. 여기는 이 지문 정도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지문들을 한 두 지문 정도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그날 가면 8시까지 입실이지만 8시에 감독관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8시 10분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시까지 입실한다고 8시에 맞춰 가진 않잖아요. 보통 10분, 20분 전에 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입실 완료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8시 10분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겐 대충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두 지문 정도를 차분하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구조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고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가볍게 읽는 겁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예열 지문은 말 그대로 예열이라 워밍업이지 워밍업을 할 때부터 저격 투구를 하지 않아요.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먼저 연습구를 몇 개 던지죠. 그 연습구에서 저격 투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몸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읽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조를 조금 정리해주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기 한번 해보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뒤에 나올 문제를 예상해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푸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이 예열 지문은. 그래서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보자가 아니라 이런 지문은 맞아. 이렇게 풀었어야 돼. 사실일치 지문은 이렇게.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다른 견해와 비교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자고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열 지문을 먼저 읽고 두 번째. 아까 문학 중에서 되도록이면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조금 챙겨가서 되도록이면 주제라든가 중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온 주요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훑으면서 내가 혹시나 놓쳤던 지문이 있는지, 이 지문 내용이 뭐고 주제는 뭐였고 누가 나오고 어떤 구조고, 그러니까 지문을 디테일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학의 일부는 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기출이 될 건데, 그 중에 문학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 소설 등이 거의 대부분 거의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영역쯤에 맞춰가지고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 맞춰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상기해 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언매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법 개념 정리해서, 문법 개념을 정리해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화작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화작을 한 회분의 문제를 가져가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과정이나 순서, 디테일한 어떤 방법 등을 쭉 한 번 더 상기하는 용도로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보다는 33번, 35번, 36번에는 반드시 발표문이 나와. 그러면 발표문은 어떻게 읽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한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거 세 가지 딱 준비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시는 아빠 차, 엄마 차 안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 차, 엄마 차에 가시면서 이걸 하시면 눈이 흔들려요. 그럼 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8시까지 입실하라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일찍 나가야 돼요. 그럼 더 일찍 나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지문을 보면 너무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차 안에서는 절대 보지 말고 교실에 가서, 거기 교실에 내 자리에 앉아서 진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열 지문은 되도록이면 비포 사이즈, A4 사이즈보다는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시험지처럼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고, 만일 비포 사이즈 출력이 안 된다면 A4 사이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져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들을 쭉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워밍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8시 10분이 되면 감독관이 들어와서 모든 짐들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인 겁니다. 8시 10분에 모든 짐들을 내고 나면 8시 40분까지 30분간 진짜 머릿속에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작전 직전까지 반드시 시험에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 더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시험을 보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순서를 내가 어떻게 할지 상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다. 아까 내가 봤던 문학 지문들이 어떤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문들은 이렇게 읽어낼 거다. 문학은 항상 보기부터 보고 독서는 항상 이거부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순서, 문제 푸는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정하고 순서라는 건 전체적으로 풀이 과정과 풀이 과정에 따른 순서도 순서지만, 풀이 방법에 대한 이를테면 과정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은 현대시를 내가 먼저 읽으면 현대시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이 시작됐어. 시험이 시작되면 나는 항상 선택 과목부터 풀었으니까 선택 과목으로 넘겨. 거기는 선택 과목을 뭐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고 저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매체 문제는 이렇게 풀 거고 화작 문제는 이렇게 풀 거고 언어 문제는 이렇게 풀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는데, 문학을 18번부터 문제를 푸는데 거기는 그게 고전 시가야. 그럼 나는 보기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가나 다 중에서 어떤 게 지문이 연계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지문의 주제를 떠올려 보고 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이 문제를 나중에 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시험지를 계속 넘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대소설 나왔어. 현대소설은 비연계네. 그럼 비연계 지문 나오면 일단 이 지문보다는 먼저 연계 나온 지문부터 푸는 게 좋으니까 일단 넘기자. 그러면 고전소설로 넘어갔더니 얘는 연계네.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중심으로 누구였어?
문제 확인하자. 맞네. 중심물회. 보기를 봤어. 보기는 이런 내용이야.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이 그게 맞아. 그러면 지문 읽어보자. 쭉쭉쭉쭉쭉.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한 바퀴를 돌리고 두 바퀴를 돌리고 세 바퀴를 돌리고 하다가 중간에 현대소설이 낯선데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비문학 중에서 여기는 이 지문이 4번부터 9번을 먼저 풀기로 했었는데 문항수가 많으니까 하필이면 거기 있는 문제에 경제가 나오니까 인문예술을 찾아갔더니 10번부터 14번이야. 그러면 10번부터 14번을 먼저 푸는데 인문지문은 항상 철학자의 주장이 나오니까 그 철학자의 주장의 결론을 찾자. 그 결론을 잘 정리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내가 한 번씩 되뇌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5분경에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파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파본 확인은 내가 시험 직전에 유일하게 시험지를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파본 확인할 때 당연히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앞에서 빨리 넘기라고 제발 빨리 덮으라고 여러 번 반복할 텐데 어차피 그거 천천히 넘긴다고 해서 내쫓지 않습니다. 다만 한 시험지의 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넘기면서 이 지문 이 속도인 거예요. 이 지문. 그러니까 여기는 지문 중에 얘는 연계, 얘는 비연계, 얘는 연계, 얘는 연계, 얘는 비연계. 얘는 내가 아는 거, 얘는 내가 모르는 거, 얘는 내가 낯선 거. 이렇게 해서 지문들을 판별하면서 아까 전에 내가 머릿속에 넣었던 그 시뮬레이션, 여기는 내용 포함해서 그 시뮬레이션 있죠, 그죠?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대응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5분 8시 35분경에 시험지를 확인하고 남은 그 남은 5분 동안에 내가 했던 이 내용 파악으로 그 남은 5분간 내가 준비해왔던 이 남은 5분간은 내가 준비해왔던 거기 있는 그 시뮬레이션에 다시 한 번 더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쭉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좀 덜 불안하고 내용이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국어가 아침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떨리거든요. 그 떨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시험 시작에서 종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작년 화작의 1컷이 85점 정도고요. 엄매가 3점 정도가 1컷이에요. 그러면 1등급을 맞으려면 85, 83 물론 이제 올해는 등급컷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난이도는 봐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요 정도 난이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쉬워져 버리면 정시에서 인원을 선별하기에 쉽지가 않고요. 이거보다 어려워지면 난리가 납니다. 전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등급 컷이 나온다고 보고 여기 있는 이 등급 컷에 맞추자 보자면 사실은 독서를 한 지문 정도는 버려도 90점 언저리가 나와요. 나머지를 다 맞는다는 가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일단 나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왜?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내가 100점을 받아야지 하면 그 속에 프레셔가 생겨요. 그러니까 압박이 생긴다고. 압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 100점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바로 부담감을 느끼는데 최대한 시험에 대한 부담을 버리자는 거예요. 부담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1등급이라면 한 지문이 통으로 날아가도 1등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전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수강생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100점 맞는 친구가 1번부터 45번까지 완벽하게 그것도 아주 퍼펙트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 국어는 말장난도 심하고 지문의 내용도 아주 이렇게 그 복잡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에 한두 문제는 분명히 얼떨결에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이 100점이란 건 반드시 실력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점을 맞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 부담을 버려야 된다. 100점을 맞는다라는 부담을 버려야 된다. 그럼 왜?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답도 하나같이 다 헷갈리거든요. 왜 다 헷갈리냐면 이걸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버리고 독서 한 지문은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건 애시당초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률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을
뭐를 통해서 앞에 파본 확인할 때 이미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본 확인하다가 이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지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지문을 가볍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것보다 80분 동안 41문제를 푸는 게 심리적으로 덜 압박이 가요. 그래서 한 지문조는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까지 맞추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지금도 19살이니까 그만큼 컸죠.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어떤 팀이 그 강팀이 점수를 내는 루틴은 그 강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수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에게 패스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손흥민한테 패스만 하면 됩니다. 국어 시험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맞추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서 모든 시합에서 모든 것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내가 가장 잘 자신 있는 그런 것들을 맞춰가야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문을 파본 확인해서 체크한 다음에 독사한 지문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너무 어려운 지문이 나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막힐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그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복이 달려있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막히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지문 붙잡고 5분 10분 생각하다가 통으로 한 지문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지문이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패스. 다만 이런 거예요. 엄매에서 엄매를 예를 들겠습니다. 엄매에서 예를 들어 35번 36번 그 지문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 지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춰놓고 문학으로 간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갔다가 해당 영역이 끝나고 난 다음 해당 영역의 마지막에 다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매가 끝나고 나는 엄매를 먼저 푸는데 엄매가 끝나고 원래 문학을 가야 되는데 엄매 끝나고 문학 가기 전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만일에 근데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또 버리는 겁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 봐. 와이셔츠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 그 와이셔츠 단추를 깨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와이셔츠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다가 너무 어려워. 이 지문이 너무 어렵다고. 아니 그걸 끝까지 가면 그럼 다 읽어질까?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깼는데 그 단추를 다 깨다 보면 맞네? 맞았어. 이렇게 단추가 올바로 되네? 아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차피 끝 단추도 잘못 깨지는 거예요. 그 단추를 끝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당 지문과 해당 어려운 지문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고 그 넘어간 걸 해당 영역 마지막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만일에 다시 한 번 더 실패하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보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한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말을 다시 하나로 줄이면 결국 우리는 맞히기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하자. 맞히기 어렵고 맞히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는 지문이 이해가 너무 어려우면 그런 지문들은 버리자. 그다음 두 번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잠시만요. 자,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건 이런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가 중요해요. 그 짧은 80분 동안 어떻게 지문을 이해한다고 그러니? 그 지문이 뭔지 알고 이해를 하겠다 그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멘탈 바사삭 부서질 거잖아.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다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좀 힘들면 메모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자. 옆에다 끼적끼적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답은 직관적이에요. 답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지문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이 지문에 있었어, 여기는 이 지문에 없었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추론 문제는 없어요. 문제를 추론하는 건 없어. 그게 다 써져 있다고. 그 써져 있는 말을 찾는 거야. 그 써져 있는 말을 찾는 거라고. 찾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더 쉬워요. 찾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더 쉽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결국 답은 직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문에 돌아가서 맥락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돼. 글의 문맥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최대한 직관적이고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생각 같은 걸 해서는 안 돼요. 최대한 생각은 가볍게 이 말은 이 지문 여기에 있었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 다음 문제 푸는 순서는 지문의 구성을 보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안 되고 여기는 이 방법을 똑같은 되도록이면 일정한 루틴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정하게 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만일에 지문의 난이도나 문제의 난이도가 지문 난이도나 여기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내가 예상했던 바와 너무 다르다면 됐죠? 지문 난이도나 문제 난이도가 내가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다면 그 순간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읽다가 첫 마디가 덜 됐어. 첫 문단 읽었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플랜 B가 가동이 돼야 돼. 플랜 C가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준다. 그 다음 중간에 지문이 잘 읽히지 않으면 잠깐 화장실도 괜찮아요. 손을 들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찬물로 얼굴을 잠깐 씻고 와서 다시 새 기분 새 마음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막상 수능에 가서는 그 지문이 잘 안 읽혀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럴 때는 템포를 끌어가는 게 맞다. 그 2, 3분 화장실 갔다 온 2, 3분이 아깝다고 하다가 2, 3분이 아니라 2, 300일을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문이 잘 읽히지 않으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 지금 2023학년도 수능축제 예상제문 이렇게 한번 지금 제가 뽑아봤어요. 뭐 다른 뭐 선생님들도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에서도 이런저런 예상들을 했겠지만 저는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 산문, 고전시가 여기는 현대술이 상대히 양이 작은 건 출제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파트의 지문들 요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별 5개, 별 4개 이건 뭐 당연히 높다는 얘기인데 별 3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최대한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시는 되도록이면 주제 그리고 간단한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주제하고 표현상의 특징은 알 수가 없어요. 지문 전문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물 관계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인물 관계 이런 거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정리했으면 좋겠다. 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진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종강 인사가 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짓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이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도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제도 하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제도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인 이 시험을 망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제 영상 다시 보지 않는 처지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끝날 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우리 수능 보러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만 며칠이라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 가시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현장 수강생 친구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1년 동안 제 영상 보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으로 올해 마지막을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해에 다시 찾아뵙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 고3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인사는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아시겠죠? 어디서도 다시 만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